사실상 근데 지금 자영업하기에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영점을 이번에 한 개를 오픈을 하는데 거기서 기계화를 해서 판매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실무에 대한 부분이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또 고수들은, 장사 고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는 건 직원이 감당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매출이 오를 땐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겠다. 그러면 직원들을 월급을 더 주고 싶으면 사장 마음대로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 지켜도 네. 사실상 떠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면은 성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장을 다시 나는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원론적인 방법으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뭐냐면은 이 바뀐 생태계 업자에서 조금 더 매장을 기본 교육, 조금 더 매장을 안착화시키고 오래 일을 하게 하고 수익을 조금 더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자면 장사는 재료관리, 그 다음에 조리관리, 인사관리, 그 다음에 시설관리, CS관리,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마케팅관리, 재무관리, 세무관리, 정부지원관리 9개를 분산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시스템을 구축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들어오면 팔고 모자라면 시킨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회사를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건 재료관리와 조리관리는 좀 상세하게 제가 앞에 영상에 다뤘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인사관리, 재료와 조리 누가 하나요? 인사가 하죠. 네, 사람이 해야죠. 이 인사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 텐데 인사관리는 여기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을 뽑아야 되죠. 네. 어떻게 뽑을 건가요? 뭐 다양한 그 인원 모집하는 플랫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알바 천국, 알바 몸, 지역마다 다릅니다. 뭐 워크넷, 요새는 또 당근 알바도 좀 그거 하는데. 그렇죠. 당근, 벼룩시장, 그다음 오프라인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장님들이 뽑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수요와 경쟁 그리고 노출도의 싸움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사기 때문에 잘 뽑히려면 돈을 더 많이 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만 원에서 한 10만 원이면 한 달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특히 알바 천국 같은 경우는 경남 지방은 알바 천국을 많이 쓰거든요. 네. 경기 이상은 알바 몬을 많이 써요. 이런데 유료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해가지고 네. 한 14만 원씩 일주일에 써요. 그리고 빨간색 글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뭐 당연히 주고 있지만 되는 것들을 다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 확보, 4대 보험 지급, 유니폼 지급, 그 다음에 식사 제공, 주유수당 지급 뭐 이런 것들 싹 다 적어서 당연히 하고 있지만 다 하고 있다. 좀 세부적으로 써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내용을 채워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단 노출해라. 그럼 상단 노출을 시키면 또 비용이 비싸겠죠. 그럼 거기서 또 유료 아이템을 써서 빨간색으로 노출을 시켜라. 과시성이 높아지죠. 아, 유료 아이템을 써야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올리고 빨간색 아이템을 쓰면서 빠르게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뽑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하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아. 그러면은 이제 3만 원짜리로 한 달을 구인하면 한 일주일에 한 2명, 3명? 근데 이거는 일주일 만에 한 10명 넘게 와요. 아,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또 풀이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질질 끌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뽑고, 그리고 한 번 뽑을 때 네. 한 4명, 5명은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뽑아놓고 한 명이 만약에 못한다, 갑자기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를 전화해서 바로 올 수 있게끔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한 명 뽑으면 됐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하나의 꿀팁입니다. 한 명은 선정을 하고 말하겠죠. 일주일간 일단 해보자. 견습으로. 네네. 하고 나서 네가 잘 맞느냐 물어보고 안 맞는다 하면은 이 친구를 다시 해서 견습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조금 비용이 좀 늘어나더라도. 왜냐면 왜 금방 나가냐면 사람을 한 명 뽑아놓고 얘를 들어오자마자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수량을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도 초반에 이거를 진행하면 초반에 오픈 멤버는 초반이라고 해서 힘들다고는 하지만 오픈되어 있는 매장은 신규가 들어왔을 때 그게 평생인 줄 알아요. 내가 적응이 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간, 2주일간은 한 개 일 또는 2개 일을 고정적으로 해서 숙련을 시켜주고 유대감을 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씩 늘어나간다. 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그거를 생각 안 하시고 오면은 바로 치기를 원해. 그러니까 사실 빨리 나가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눈치도 주고 레이저도 좀 쏘고 이렇게 하니까 바쁠 때는 힘들어. 안 바쁠 때는 눈치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유치를 좀 하셔라 라는 것이고요. 뽑았어요. 뽑고 나서 뭐 해야죠? 일을 시켜야죠. 일을 시키기 전에 서류부터 합니다. 서류. 고용의 형태. 고용의 형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1번 일용직이냐, 2번 4대 보험이냐, 정규직입니다. 3번 프리랜서냐. 프리랜서랑 일용직이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아르바이트예요. 4대 보험을 떼지 않고 2대 보험만 떼죠. 네. 그렇다고 이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용직의 규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용직의 규정 챗GPT에 쳐보세요. 4대 보험은 말 그대로 그냥 직원이에요. 근로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사장님들이 오더하는 것을 행하는 것들
그 대신 월급이 300이면 한 35만 원 정도 떼겠죠. 직원들이 300만 원을 월급을 받고 들어왔는데 265만 원이야.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사장님들이 떼먹는 게 아니야. 나라에서 들고 가는 돈은 근데 직원들은 보통 그것을 잘 모릅니다. 4대 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원천징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장님이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자, 니한테 떼는 4대 보험료 플러스 내가 한 10에서 15만 원을 더 더해서 4대 보험을 내고 있다. 나라에서 이렇게 정한 거다. 라고 해서 그 대신 이거는 퇴직금도 발생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3개월 이상이 돼서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사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이게 디테일로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5인 미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인 미만은 3개월 전에는 통보를 안 해도 자를 수가 있어요. 보통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3개월 미만은 90% 월급을 줘도 되고 그리고 당장 해고를 해도 된다. 5인 미만. 5인 이상은 다릅니다. 네. 3개월이 지나면 이 다 똑같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자는 서류로. 원래 문서화로 해야 됩니다. 뭐 재정이 나쁘든 뭘 하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야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한 달 월급을 그냥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이 놓칩니다. 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시간에 약속이 없이 목표값, 달성값만 지정을 하고 일을 위탁하는 당사자에게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요 직업에서는 사실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이걸 해가지고 276만 원을 딱 잡고 이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서 그냥 맡긴다.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다. 자, 그냥 이 사람이 와서 내 매장을 관리해주는 거다. 피고용주와 고용주가 다 그렇다 하면 사실상 깊게 따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네. 성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규직이 5명인데 다 프리랜서가 되면 말이 안 맞겠죠.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씁니다, 보통. 아, 누구는 그렇죠. 4대 보험, 누구는 프리랜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개의 형태가 네. 무조건 일용직이 비용이 제일 낮겠죠. 사장 입장에서. 네, 나가는 비용 자체가. 일용직 프리랜서 4대 보험 순으로 낮습니다. 네. 비용이. 다만 매출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오히려 일용직만 뽑아서 쓰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뭐냐, 매출이 높을 때. 매출이 높을 때 일용직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면 숙련도를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뽑고 가르치고 뽑고 가르치고 숙련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섞어서 써야 됩니다. 저는 비용을 4대 보험을 한 70%로 잡고 30%를 일용직으로 써요. 그러면은 매출이 보통 한 많이 빠지면 25%까지 빠질 때는 아르바이트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업 일수를 늘려서 카바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0%는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아무리 빠져도 30% 이상 빠지는 건 네. 자연의 섭리, 시장의 섭리에서 30%까지 빠질 수 있으나 네. 더 밑으로 빠지는 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마케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사장님이 뭐 출근을 잘 안 하거나 이런 문제들입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70%를 추천드려요. 70%.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섞어가는 거는 뭐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네. 예,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뛰어난 법무법인도 프리랜서가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제가 자문을 많이 구하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 프리랜서는 나중에 단점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관계가 안 좋고 나중에 나갈 때 나는 고용 형태는 4대 보험인데 프리랜서로 한다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했을 때. 그리고 또 계약서 다 쓰지 않나요? 쓰는데 네. 나는 시간에 맞춰서 출근했고 아.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땐 문구를 써야 됩니다. 뭐로 해야 되냐면 네. 지금의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지만 나중에 추후에 4대 보험 체계가 바뀌었을 때 나오는 4대 보험에 대한 정산분이나 이런 것들은 프리랜서와 사장이 분담해서 낸다. 그럼 나중에 그가 고소를 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료들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중첩돼가지고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나중에 다 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다 써야 됩니다. 프리랜서로 하는 비용이고 4대 보험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 금액인데 프리랜서는 이렇다라고. 그건 좀 민감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 보네요.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로 사이좋게 알겠다 하면 되는데 네.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환산해보면 프리랜서가 네. 비용이 더 적어요. 사장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퇴직금까지 줍니다. 사실. 원래는 안 줘도 되는. 원래는 안 줘도 됩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돼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를 퇴직금을 줍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주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형성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업무를 시간에 구속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에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면 바로 해고도 가능하겠죠. 프리랜서는 해고가 용이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서 고용의 형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실무에 대한 부분에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또 고수들은 장사 고수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불법이 아닌 합법에서 진행을 하셔라. 고용관계에 대한 고용계약서는 나라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고용주와 피고용주에 대한 문제점을 일어나기 전에 서류상 적어놓는 것이 고용계약서입니다.
근데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곳들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노무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노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한선을 정해놓은 것이 노동청의 역할이다. 그 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래 일하시고 하시는 그 노무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악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은 또 필히 또 공부를 좀 하셔야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고용 형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죠. 업무 배당이 들어가죠. 업무의 형태. 다 뽑았어. 계약서 다 썼어. 그러면 업무를 얘는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들어와가지고 뭐 일이 없더라도 찾아서 못하면은 그게 직원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잘 분계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업무를 배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업무의 배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업무의 배당인데 자, 업무의 배당을 너는 그냥 고기만 구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고기만 있습니다. 사장님도 성에 차지 않아요. 간단해요. 고기를 하다가 이거를 해라, 이건 모자라다, 이거 해라 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토화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업무의 배당은 이 친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럼 10시간이죠? 10시간을 하루 일과표를 짜주는 겁니다. 요식업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표,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 시간당 해야 되는 일들을 세심하게 다 써야 돼요. 네. 큰 그림을 먼저 짭니다. 첫 번째. 큰 그림을 짜서 10시에는 재료를 준비해라 라고 돼 있으면 네. 재료 준비해라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4명 중에 너는 상추와 토마토를 씻고 불을 켜고 어플을 켜라. 너는 고기 패티를 확인하고 소스를 다 세팅을 하고 해라.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배정하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또 세부적으로 다 나누고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고 10시 반부터는 조리만. 주문 안 들어오면 쉬어예요. 쉬어. 아, 그냥 시계 하고. 주문 안 들어오는데 왜 움직이게 합니까? 근데 계속 주문이 안 들어오면 인원을 조정해야 돼요. 마케팅을 치거나 조정을 해서 그 인원에 맞게끔 해야 돼요. 주문 시간에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건 직원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1시 반인데 만약에 주문이 안 들어온다 하면 12시 반에서 1시 반이니까 1시쯤엔 안 들어오겠죠. 네. 1시에는 4명 중에 2명을 이쪽을 청소를 해라.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네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효과. 첫 번째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 네. 맨 처음 짜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짜집니다. 두 번째 단점. 이 체계 안에서 직원들이 좋고 나쁨을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좋은 배정받은 거, 안 좋은 배정받은 거. 사람마다 업무가 다르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네. 그다음 세 번째, 인건비 세팅과 뭐 이런 전체적인 노무 세팅이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한 명당의 효율을 최대한 맞추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고 장점은 쓸데없는 감정, 사장님과 직원들의 쓸데없는 감정 교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더 오래 다닙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 세팅을 하고 그만이 아니에요. 수정을 해서 자, 이번에는 이게 추가가 되자. 계속 보는 겁니다. 최저가의 값을 계속 맞춰 나가야겠네요. 계속 맞춰 나가야죠. 그러면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급여가 더 오르는 겁니다. 그게 맞게끔 산정을.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급여를 올려주는 기준은 무조건 매출이 올라야만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번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리를. 네. 그분들도 노무자입니다. 사장님들이 일하는 것도 노무자예요. 예를 들어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주주 배당금도 받지만 내가 일을 하면 나의 월급도 받아요. 똑같은 형태예요. 직접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관가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뭐 시간 날 때 빠진다. 3명 배치해놨는데. 네. 그거는 직원들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배치를 하면 내가 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더 만들려 해야 명분이 생겨요. 너는 내가 A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너는 B, C인데 왜 이거를 지키지 않느니?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은 납득이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가 니는 왜 이렇게 하니? 말은 못하겠죠. 지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명분이 있고 체계가 있고 자기 스스로가 그 규칙을 더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규칙화를 시키면 나가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또 번외로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선 공약 중에 주 4일제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요식업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거랑은 자영업은 상관이 좀 있나요? 거리가 멉니다. 5인 이상은 뭐 8시간 해가지고 주 5일에서 뭐 해야 된다. 네.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거 이상은 뭐 이제 초과 근무로 보고 공휴일은 2배의 수당을 주고 야근은 1.5배의 수당을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5인 이상이었을 때.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5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곳들은 최소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돼야 되고 5인 이상의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5인부터 뭔가 확 바뀌나 보네요. 확 바뀝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7명이에요. 네. 화요일은 3명이에요. 주말은 또 8명이에요.
그렇다고 5인 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10시간 근무 중에 네. 단 1시간이라도 5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5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만약에 넘어가면 5인 이상이 하루로 칩니다. 5명이 근무 시간이 1시간이라도 딱 겹치면 네, 맞아요. 아르바이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5명 이상이면. 네네네. 근데 단 사업자 주가 그 사람이 여기 있죠. 네. 그러면 5명이 되죠. 네. 5인 이상일까요? 포함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안 봐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접 일을 했을 땐 4인까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세요. 네. 근데 프로토는 5명이 무조건 5인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또 원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한 달에 언제 기준으로 얘를 5인 이상 사업자로 볼 것이냐. 30일 나누기 2합니다. 15죠. 1시간이라도 5인 이상이 겹쳐지는 게 16일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자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토일이 매출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많아요. 왜냐? 사람들이 근로를 안 하고 노니까. 주말에 왜 4일 근무제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수 경제를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요. 놀면 돈을 더 써요. 그러면 이제 놀면 돈을 더 쓰기 때문에 기업은 더 잘 될 것이고 소비가 더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더 잘 벌면은 다시 4일 일한 걸 돈을 더 준다. 그 개념인 거예요. 근데 30일 중에 22일이 일반 평일이고 네. 8일이 주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일은 5인 이상을 넘기고 평일은 5인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중에 7일을 또 볼 수 있죠. 그러면 4주라 하면 한 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네. 5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로자들 분들이 이것까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체인점에 막 이거 5인 이상 아니냐 뭐 이런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이고요. 자, 이제 4번 급여 수준. 급여 수준은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급여라는 것은 회사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계산을 합니다.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한 급여 수준을 맞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업체들은 한 명을 뽑았을 때 160만 원을 잡았을 때 1000만 원을 해야 돼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갖고 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뽑아요. 네. 근데 이 급여 수준은 음식점 안에서는 고정적인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죠. 네. 거기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10만 원씩. 지금 최저시급이 11시간에서 1시간씩은 10시면 296만 원입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은 내가 296만 원을 올리고 뭐 다른 복지 혜택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일이 조금 빡세면 10만 원씩 더 집어넣겠죠. 근데 그 수준에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플러스 10만 원당 올라가요. 보통 309만 원 또는 319만 원이면 뽑혀요. 근데 여기서 퀵이 뭐냐면 이것 또한 분산해놔야 돼요. 분산, 어떤 분산이요? 여기서 점장 있고요. 직급별, 업무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직급이 점장, 부점장이 있습니다. 네. 업무별로 발주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위생을 체크하는 친구가 있고요. 고객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별로 발주를 하면 플러스 20만 원을 줍니다. 한 달에. 그 다음에 위생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사람 10만 원은 그냥 더 줘요. 그래서 이제 위생과가 오거나 뭔가 위생을 문제가 됐을 땐 제가 그 위생 담당자를 뭐라 하죠. 그리고 이제 발주를 잘못하면 발주 담당자는 제가 뭐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애들은 급여 수준이 똑같다.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수당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인건비를 16%를 잡습니다. 매출의 16%. 네. 그래서 7,500 하면 16%를 잡는데 9,500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형평성이 있을까요? 그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거였죠. 네.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매출이 떨어질 땐 사장님 책임이에요. 매출이 오르는 것도 사장님 책임이죠. 매출이 떨어지는 건 직원이 감당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매출이 오를 땐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뭘 한단 말이죠.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겠다. 원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내가 딴 데서 1시간 일하는데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업무별 금액을 따로 나누고 직급별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럼 16%를 잡아요. 160만 원이죠. 근데 이번 달 1억이 나왔어요. 네. 쉽게. 그럼 1,600이죠. 네. 그럼 1,600 빼기 160을 합니다. 140을 직원들한테 줘요. 사장님 안 가지고요? 나는 어차피 나도 가지죠. 그럼 나에 대한 할당금도 나와야 돼. 나도 일을 하잖아. 네, 그렇죠. 관리를. 네. 오토라도 나를 300을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에서 160이고 1억이면 1600이죠. 네. 그러면은 1450만 원 나오죠. 그럼 직원이 5명이다. 그럼 5명을 나눠요. 사장님이 들어가면 6명이겠죠. 네. 그러면 6명을 나눠서 배정하는 거예요. 인센티브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7천만 원 했을 때 16%가 나왔는데 8,500이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그 비용은 줘야 돼. 근데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주 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 나에 대한 배정도 들어가야겠죠. 이 배정은 사장님 마음이에요. 그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나눠야 돼. 그럼 점장은 30%를 줘. 부점장은 15%를 줘. 네. 나머지는 5%를 줘. 나는 뭐 30%를 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을 맞춰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올라가고 싶어 하죠. 네, 올라가고 싶고 더 하려고 하죠. 사장님들한테 더 잘 보이려 하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것들은 사장님을 피하려 하죠. 그리고 좀 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왜냐? 받는 돈이 똑같잖아. 그리고 내가 직급 상관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별, 직무별이 나눠져야 된다. 근데 직무별 300만에 320이 들어가잖아요.
발주 비용으로. 담당 그것 업무가 또한 있으니까. 다 같이 16%에 들어가야 된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조차 그 16%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직원들은 더 좋아요. 나도 좋아.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면 사장님들이 그냥 그래 위로해주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1년이 되면 못합니다. 나가버려요. 항상 여기를 걷겠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차피 내가 1억을 하면 16%만 난 나가면 돼. 나는 이 업체의 고정 수익을 나는 그냥 들고 가면 돼. 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을 월급을 만약에 더 주고 너무 잘해서 더 주고 싶으면 매출을 그냥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사장 마음대로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출이라는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 할 수도 있어. 니는 점장인데 내가 배정을 해서 30%를 더 주고 하는데 니 뭐 하는데? 니 하는 거 보고 해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얘기할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되면 사장님들이 어차피 손해를 보니까 그거는 애들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자기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대신 체크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 요식업은 일이 누적이 돼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일이 계속 누적돼요. 피로도가 누적으로 쌓여요. 그러면 매출이 200이 나왔든 160이 나왔든 힘든 거는 계속 더 힘들어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값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줄일 때도 지금 매출이 이렇다. 인건비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온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는다. 인원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들도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협상이 가능한 거죠. 이까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저시급, 직급의 업무별. 지각을 한다. 뭐를 한다. 그냥 있는 최저시급은 깎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센티브에서 다 깎아야 돼요. 아니면은 뭐 징계, 감봉 처리 이런 식으로. 아시겠나요? 대기업들도 최저시급 이상에서 감봉을 쳐요. 근데 사장님들은 최저시급에서 감봉 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불법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어떻게든 줘야 됩니다. 그 대신 근로계약서에 3회 이상 했을 때는 그거를 한다.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재, 책임을 물어서 손실금에 대한 배상을 한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담당자를 했고 그들이 손실을 일으켰으면 배상을 하는 거는 최저시급이랑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셔라. 또 인사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다 지켜도 사실상 떠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가 평생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돈 많이 주면 되겠죠. 근데 고민을 하지만 회사도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같이 연구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로도를 줄이면서 업무를 더 개선시키는 방법인데 마지막에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거죠? 사람은 한 곳에 계속 있으면 돈을 많이 받던 업무가 편해지던 똑같아요. 똑같이 현타가 오고 못하겠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들의 역할은 뭐냐면 업무를 변화를 자꾸 줘야 되는 확장성. 업무의 변화는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지만 업무 너는 이번에 B를 해, C를 해 되지만 그 A, B, C를 또 한 바퀴 돌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형성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 현타가 와요. 그리고 현타가 오면 느슨해지고 느슨해지면 게을러지면 전체적으로 업장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것은 가게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들이 2년간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면은 성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성장을 다시 나는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또 확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환경.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뭐 급여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하나 더 차렸을 때 자, 네 하나 매장을 같이 운영을 해라. 그 대신 네 급여를 할 테니까 급여 수준을 맞추고 근로시간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개를 그들이 하고 나도 관리가 되니까 관리 체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좀 성장을 하다 보면. 다 필요한데요. 이게 다 필요해야 계속 갑니다. 그리고 뭐 술 한잔 먹고 더 해주고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게 3개월의 법칙. 3개월 뒤에 현타 옵니다. 왜냐? 숙련도는 3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끝이 나요. 그럼 계속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되겠죠. 1년째 되면 현타 한 번 옵니다. 3개월, 1년. 그 다음에 2년. 2년 잡히면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웬만하면 계속 가나요? 보통 1년 6개월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3개월, 6개월, 1년, 1년 반 이상은 계속 가요. 체계가 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하다. 사장님들은 요것들이 다 되고 나머지는 뭐냐? 업무의 형태에서 사장님이 이 한 매장을 완성시키기에 하나하나씩 분산하면서 집어넣으면 그 담당자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하지만 숙련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성장하죠. 근데 이제 매출이 여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떨어질 때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인원을 그냥 배치하거나 마케팅을 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급격하게 오를 때는 이들이 업무별 인센티브로 견디지만 한시적이에요.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하려면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3개월 뒤에는 또 협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명 뽑자. 예를 들어서 한 35만 원 하루가 올라갔다. 그러면 보통 60만 원에 한 명을 잡아 놓습니다. 숙련자는 65. 그럼 60만 원당 한 명이면 30일이면 1,800만 원이 올라요.
정규직을 한 명 넣었을 땐 1,800만 원 매출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0.5를 집어넣으면 얼마죠? 900만 원. 900만 원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900만 원 나누기 30이면 30만 원. 30만 원이죠. 내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 하던 게 160이 평균값으로 나오는 경우는 네. 진짜로 드물어요. 마케팅도 단계적으로 치면서 올려나가기 네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은 올라갈 수도 있어. 마케팅 하나 넣었을 때 하루 평균이 30씩은 올라갈 수 있어. 네네. 60이 갑자기 오르는 거는 이거는 뭐 혁신이야, 혁신. 다른 뭔가를 방법을 잘 찾았거나 네. 그때는 바로 정규직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언제 고용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 100만 원 하던 게 130이 꾸준하게 계속 130 이상 떨어지는 곳이 없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한 명 넣어주면 됩니다. 네. 60만 원 이상 계속 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죠? 정규직을. 정규직을 하나 집어넣는다. 오케이? 그럼 그 사이 구간 때는 인센티브로 이제 기존 인원들을 버텨준다. 그렇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와 정규직의 비율은 7대3으로 맞춘다. 이해하셨나요? 네. 왜냐면 7대3이라는 비율은 비수기도 안 꺾이는 매출이에요. 네. 비수기 때 보통 30%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네. 나머지 30% 이상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사장님이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다. 구조가 조금. 구조, 마케팅 체크, 음식 나가는 거 체크, 이런 것들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만 조금 제가 사실상 좀 이해하기 편하게 5가지를 제가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만들어 놨고 복수 매장을 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네. 한 개를 열면 또 그 시스템으로 2개가 열고 2개가 열 때 한 개를 안착화시킬 때보다 한 60% 편해져요. 기존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을 빼서 그 매장을 하게끔 만들면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칠 수 있고 평평하게. 네. 이 구조를 만들려면 매출이 고액 매출일수록 시간이 더 걸리겠죠. 고액 매출은 같이 이 시스템을 한 1년에서 1년 반은 계속 한 친구들이 있어야만이 매장을 하나 더 차릴 수도 있겠죠. 네네네. 저는 그렇게 해요. 보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를 더 내는 것이고 실패 없이. 오늘은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뽑느냐, 고용 형태, 어떻게 고용을 계약서를 쓰느냐, 업무의 형태, 업무를 어떻게 배치하고 세부적으로 할 것이냐, 급여 수준, 그 뽑은 애들 급여를 어떻게 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안 나가게끔 하고 계속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갖춰지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나간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사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시기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 한번 하시고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사장님들이 요거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다가 효과 없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2천에서 1억 4천까지 한 2년 3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씩 올랐습니다. 웬만한 홍보 광고 회사들 저한테 전화 오면 말 못합니다. 하루에 막 10번씩 전화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인건비 세팅에 관련해서 조금 다뤄봤어요. 근데 오늘 차수는 사실 위생시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위생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마케팅부터 먼저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 위생시설 파트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자재, 2번 이제 조립, 3번 이제 인원, 인사, 4번 이제 위생시설, 그리고 5번 이제 CS, 6번 마케팅. 요거는 끝났고요. 요거는 끝났고 이거를 보실 분들은 그 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났고. 자, 요거 2개는 요거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나누면 요게 관리 부분이에요. 관리 부분. 이거는 운영 부분에 해당이 돼요. 운영 부분. 이렇게. 운영 부분은 보통 소기업,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운영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밑에 뭐 재무관리, 세무관리, 정부 지원 관리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조금 길어요. 이번에 길기 때문에 2가지로 조금 나눌 거예요. 마케팅을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1번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과 2번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운영적인 사고, 이거를 지금 오늘부터 얘기를 할 건데 마케팅이란 것이 내가 음식점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1년간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오늘은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자, 마케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할까요?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곳들은 대표이사를 마케팅 부서 팀장들을 많이 올립니다. 최고 경영자를. 왜냐면 네. 마케팅이 사실 판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이랑 똑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영업사원분들이 관리직, 이사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판매에 대한 매출을 잘 다루느냐에 대한 부분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점에서. 근본적인 거는 음식점을 알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음식점을 알리고 내 음식이 더 특색 있고 맛이나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면서 브랜딩을 하면서 사람들을 와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대신 먹고 나서에 대한 만족감이나 뭐 그러한 부분은, 재방문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음식의 퀄리티, 제품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케팅은 제품의 완성도랑은 별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품이 별로더라도 마케팅을 잘하면 많이 팔릴 수가 있죠. 네네. 하지만 재방문율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다가 갖춰져야 마케팅이 계속 올라갑니다. 효과가. 그럼 자, 음식점에서는 마케팅은 어떤 기점으로 해야 될까요? 어느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음식을 파는 마케팅은. 1번, 첫 번째는 타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음식을 누가 많이 먹느냐, 그리고 연령층은 어떠하냐, 가장 선호하는 직업들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마케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다 나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햄버거 같은 경우는 금액대에 따라 다르지만 수제버거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수요가 높습니다. 네. 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종. 그래서 이제 타켓이 일단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품 어필 포인트. 자, 어느 타켓에 일단 먼저 정했으면 내 제품이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 타켓에 전달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돼요. 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타켓을 정했으면 퀄리티를 조금 올리거나, 우리는 100% 한우를 사용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타켓한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비주얼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서 육즙이 잘잘잘잘 흐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스크램블이나 아니면 통새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점을 어필을 해서 소구점을 잡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제품이 어떤 점을 강점으로 해서 타켓에게 주어지느냐, 즉 기획입니다. 이 부분은 타켓과 제품에 대한 어필 포인트는 기획력이에요. 또 차별화가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요 안에서는 차별화도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다른 업보다는 이게 더 강점이다. 그러니까 즉 기획이에요. 기획에 대한 부분이죠, 크게. 그 다음에 뭐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벤트를 뭘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치킨 너겟을 3조각을 주겠다, 뭐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획이 들어가는 것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게 안 팔리네, 손님이 없네, 내가 1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해서 뭐 30%를 할인을 해볼까 까지만 해요. 그러면 15,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팔아서 싸게 좀 하면은 먹겠지까지만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기획만 하는 거예요. 이제 기획을 했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포가 들어가야 돼요. 배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15,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 뭐 한 3만 세대 이제 돌리겠다는 배포예요. 전단지를 활용해서 배포를 할 것이냐, 타켓수 뭐 3만 건 할 것이냐, 오프라인으로 할 것이냐, 온라인으로 할 것이냐. 네. 나중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일단은 전체적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에요. 세부적으로 배포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배포하는 채널이 또 다르고, 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배포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포가 많이 될수록 네이버의 상단으로 올라가고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또 전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만 해서는 사실상 사장님들이 요거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다가 효과 없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효과가 없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세트바리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시키는 것, 요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시켰지만 그 배포를 조회수를 더 높이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구미가 당겨지는 요소들을 집어넣는 것들이 기획이에요. 그러면 그냥 기획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냥 배포만 해서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배포만 해서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돈이 낭비가 많이죠. ROI, 효율성, 이제 전환. 요거만 해서는 배포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작비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요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요거 두 개 같이 해서 예산을 잡아야 돼요. 100만 원 예산을 잡으면 30, 70 배포가 더 중요합니다. 기획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쓰실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케팅도 방법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하다가 떨어지면은 하고, 떨어지면 하고 하죠. 네. 근데 매출의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클수록 정해져 있어요. 마케팅을 기획하고 배포할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끊어서 신메뉴를 촬영을 해서 만들어서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틱톡에 배포를 합니다. 구미가 당기게 해서.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에 노출을 시키거나 당근에 노출시키거나 음식을 신메뉴를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획 이벤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시기를 꼭 맞춰서 중복값이 형성되게 해줘야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요게 뭐냐면 여기서 매달 1개월씩 마케팅의 비용을 분산해서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잡아서 매달 올려가야 돼요. 이제 매출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내가 마케팅 비용을 한 달에 2에서 3%를 써요. 그럼 1,000만 원에 2에서 3% 쓰면은 1,200이 되겠죠. 네. 그럼 1,200이 2에서 3%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내 마케팅을 누적해 나가야 됩니다. 누적해 나가면 매출이 올라갈수록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매출이 증대가 될 겁니다. 매출이. 근데 그거를 시기별로 나누란 말이에요. 시기별로. 예를 들어 매달 인스타 업로드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1,000만 원이면 2%면 20만 원을 쓴다고 해요. 네. 그럼 20만 원 가지고 인스타를 올렸어. 네. 근데 내가 1,000만 원에 1,200만 원이 됐어. 네. 그럼 먹혀든 겁니다. 그러면은 1,200에서 다시 2%, 3%를 하면 얼마죠? 또 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네. 몇만 원? 네. 그거는 인스타그램을 놔두고 다른 걸 또 테스트를 해야 돼요. 당근.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먹스타그램 하면서 내 모수들이 마케팅을 진행하는 모수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투자하는 예산이 커질수록 규모가 커져요. 근데 여기서 관가될 거는 이게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없는다는 것은 매출이 증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효과가 없으면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효과 없으면 그냥 마케팅 안 해버린다고요. 네, 그렇죠. 20만 원을 무조건 쓰는 게 중요해요. 20만 원 무조건 써서 매출이 1,000에서 1,200이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1,200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시 1,200에서 2에서 3%를 쓰는 겁니다. 그럼 얼마죠? 보통 20만 원이었다가 뭐 한 27만 원 정도가 된다면 7만 원은 또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달이 2천만 원을 했어요. 20만 원을 태워서 예를 네, 들어서 네. 여기에서 이제 4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20만 원은 효과를 받잖아. 네. 그럼 다시 20만 원은 다른 거를 해야 돼요. 다른 그럼 또 여기서 2,000에서 2,500이 된다고. 네. 그럼 뭐 이제 댓글이 뻔합니다. 저거 뭐 이제 이론상은 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까지 20만 원을 써서 이까지 올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2달, 3달, 4달 됐을 때 20만 원을 써서 달성을 하면 누적값이 일단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달하고 안 하시잖아요. 보통. 저는 그렇게 해서 2천에서 1억 4천까지 한 2년, 3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씩 올랐습니다. 매출이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에서 1년 한 6개월 지났을 때 한 1억 2천 찍고 이제 내려왔어요. 저는 한 7천에서 9천 수준으로. 네. 1억이 넘어가 버리니 좀 이제 인원적인 부분이 5인 이상 사업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수값을 한 7천에서 9천 사이로 잡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중에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2년, 3년, 4년이 지나도 고액 매출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게 잘 먹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경쟁자가 생겼다가 트렌드가 바뀌었다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데 매장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100%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예, 근데 요 모수들이 계속 소재를 바꿔가면서 누적값이 형성이 되면 잘 안 죽습니다. 떨어지긴 하되 조금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 40% 떨어질 때 저희는 20% 또는 기존 매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딴 사람들 10% 오를 때 우리는 30% 올라요. 어쩔 수 없이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내가 3천만 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2에서 5%를 추천합니다. 근데 2에서 5%도 나중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할 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별도로 나뉘어야 돼요. 배민이 2천 하면 2천에서 2에서 5%, 쿠팡에서 2에서 5% 매출, 한 달 매출에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 2에서 5%를 나뉘어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각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에서 5%는 온라인에 쓰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매출의 2에서 5%는 오프라인에 쓴다. 당연하죠. 고객층이 다르잖아요. 아, 전체로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각각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타겟이 달라요. 당근, 아, 그렇군요.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은 찾아오는 플랫폼이에요. 네네네. 이제 배달에서는 우가클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우위를 잡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통틀어서 봐요. 보통 사람들은. 네. 내가 5천 하니 5%를 써라 하니 5천에 5%를 배민에 다 우가클을 꼽는다거나 뭐 오프라인에 다 꼽는다거나 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이지 않아요. 네. 한 달 매출에 오프라인이 뭐 1,000 했다. 온라인이 2,000 했다. 각각 해서 효율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매출을 잡으면서 단계적으로 증대시켜 가면서 매출의 모수를 잡는 것이 이 핵심 비법이에요. 이게 이해하셨나요? 네, 저도 방금 이제 통틀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릅니다. 분산해가지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비층이 다릅니다. 아, 네. 인스타나 뭐 네이버나 이런 오프라인 쪽은 비주얼적인 부분을 해서 찾아오게끔 하는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온라인은
집에서 그냥 시켜 먹잖아요. 네. 달라요. 노출값이. 돈을 넣는 값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라갈수록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음식의 계절. 음식은 계절을 탑니다. 그러면은 계절을 영향을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음식점이 냉면이다. 네. 그러면은 다 2에서 5%를 넣는 것이 아니라 2에서 5, 2에서 5, 2에서 5를 아껴가지고 피크 계절에 몰빵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냉면을 먹지 않는 시기에 냉면을 광고를 하면 올라가겠죠. 하지만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럼 냉면 말고 다른 뭐 갈비탕을 이제 겨울에 홍보를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봄바람이 불거나 가을바람이 불 때는 이제 오프라인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더워지죠. 네. 이제 슬슬 시켜 먹을 때가 많아지죠. 그때는 또 온라인 쪽으로 예산을 또 투자를 해요. 그래서 핵심은 매달 2에서 5%를 쓰되 계절적인 부분, 내 음식에 맞는 계절적인 부분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분개해 가서 진행을 하되 온라인에서 2%를 했다면 오프라인에서 가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밖에서 사 먹잖아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은 5%를 잡고 온라인 2%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5%를 잡으면 좋긴 하겠죠. 네. 근데 효율값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아, 이게 효과가 좋느니 마케팅은 해야 됩니다. 마케팅은 뭐죠? 모수 잡는다.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매출이 1,000만 원 했다가 갑자기 5,000만 원 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는 안 되죠. 있어요. 하는 게 뭐냐면 생생정보통이나 생활의 달인 막 나와서 네이버 플레이스 지수가 갑자기 100위에서 3위로 올라가 버리면 갑자기 막 1억씩 찍어버려요. 근데 그런 가게가 감당을 할 수 있나요? 갑자기 그렇게 오면? 뭐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벨로네에서 그 매장이 점차적으로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인, 생활의 달인으로 해서 갑자기 1억으로 오르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소위 말해 오픈빨이라고는 하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마케팅을 일시적으로만 작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생활의 달인이 매달 그것을 언급해주면 1억이 계속 됩니다. 그게 저 개념인 거네요. 그게 이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기업들이 다 쓰는 방법이에요. 기업들이 마케팅 부서가 왜 있겠어요? 예산을 왜 편제를 하겠어요? 이번 예산은 1억이니 1억 안에서 잘 해봐라 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영업할 때는 더 필요한 사업체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자영업 하다 보면 전화가 옵니다. 뭐 이거 해보시죠. 130만 원에 1000만 원을 올려드릴게요. 사기 아닙니까? 130만 원에 1000만 원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보증각서를 써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은. 내가 트럭을 타서 트럭 운전사한테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트럭 핸들대를 잡아야 되죠. 그러려면 기술이 필요해요. 네. 기술이. 내가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웬만한 홍보 광고회사들 저한테 전화 오면 말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다 깨치꺼치 물어보고 뭐 보장 상품이니 해드릴게요. 하루에 막 10번씩 전화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곳들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전화 피하를 하지 않아요. 그거 속지 마세요. 저희 왔다 보고도 계속 오픈하면 전화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일단 그렇고요. 요 개념은 이해가 가나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전문적이고 많이 분석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겠네요. 이게 뭐 주식으로 따지면 매매 기법 같은 겁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기법을 내가 일단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말을 할 거예요. 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다음 편에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 전체적인 광고 마케팅의 흐름을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하면 어디든 잘 될 수 있어요. 어디든. 오늘은 이제 광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광고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막 얘기하는데 그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그 광고의 관점을 가지고 이 기술들로 분배하는 거예요. 2에서 5%를. 그걸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은 아마 한 1,000만 원짜리 강의라서 뭐 조회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